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교육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경기도 양평에서 수도장 농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협회의 교육국장 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 담당관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유기농업의 가치와 철학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농업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돌다가 이태리에 들어갔을 때 이태리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했는데요. 이거 두 가지 빼고는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국이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선생님들이 생산하고 있는 식료품을 파는 식료품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모든 79억 인구가 하는 공통적인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먹고 배설하는 일입니다. 그 먹고 배설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태리 총리가 약국과 식료품점 빼고는 모두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식료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유기농의 이슈 두 번째인데요. 지금 보시는 토마토 밭이 보이시죠? 바닥에 상당히 깨끗하죠. 이제 저런 농업 환경을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약 2년 전인데 미국의 농무성에서 저 수경재배를 유기 인증을 준 거예요. 유기재배 인증을. 그래서 미국에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경재배는 유기농이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 논란이 커진 거죠. 근데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토양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지면 유기농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땅에다가 매몰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항상 대두되고 있는 그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저거는 유기농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잘하는 그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미국의 농무성 관리들아 잘 들어라. 수경재배는 그 어떠한 것도 토양에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짐 로저스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자주 옵니다.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신데 한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이북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기는 대한항공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북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비행기 타고 관광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주로 오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강당이 150석 해서 2층까지 있는데요. 3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네요. 혹시 이 중에 경운기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학생들이 좀 어리둥절했겠죠. 공부하기 바빴는데 무슨 경운기를 운전했을까? 그런데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가장 똑똑한 수재들이 농업과 먹거리에 관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300명 모두가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짐 로저스는 내가 20살 정도면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예쁜 처자를 만나서 농사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년 안에 먹거리가 가장 큰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2014년도에 했는데요. 먹거리가 가장 큰 블루오션이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보면 뭐 쿠팡이츠, 마켓컬리 이런 것들 사실은 일반 배달업일 것 같지만 다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들이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IPCC라고 국제기후관 협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내리는 이런 공동행동에 동참하면서 160여 개국이 여기에 계획을 내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에서 정밀농업은 과다하거나 IPM이라고 하죠.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은 양분을 넣는 것들을 말하고요. 농업생태학, 그 안에 이제 유기농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생태학을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지요. 농업생태학은 먹거리와 관련한 씨앗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 그리고 가정에서 소비하고 다시 그게 폐기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순환되는 과정,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게 농업생태학입니다. 혼농임업은 뭘까요? 혹시 경기도에는 밤농가는 좀 적으실 텐데요. 공주나 충남 쪽에 밤농가가 많은데 밤농가들이 주로 밤나무와 밑에서는 고사리를 재배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혼농임업이 될 수 있겠죠. 탄소농법은 당연히 탄소를 저감시키는 농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에 중점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팜투포크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팜투포크에서 EU는 2030년까지 화학농약 사용, 항생제 판매를 50% 줄이면서 전체 농지의 25%를 2030년까지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유럽은 평균 약 17% 정도의 유기농업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한 17%, 독일은 11%, 리히텐슈타인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한 43% 이렇게 있는데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죠. 4명이면 1명은 유기농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서 탄소 중립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도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미도리 계획에서 전체 농지의 25%를 2050년까지 25%를 유기농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 50%, 화학비료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저께 토요일 날 제가 일본의 농업신문 기자를 만났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정부가 발표했을 뿐이지 농민들은 전혀 관심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유기농업 비율이 현재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25%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좀 과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유기농업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농업 비율은 5.5%대라고 하는데 유기농업은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는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CAP에서 얘기하는 더욱 강화된 농산업에서 어떻게 더 농생태학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기에도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강화된 농산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더 강화시키겠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뭐가 바뀐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도 좀 더 많이 심겨져 있고, 더 작물은 다양해지고, 가축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맨 밑에 보시는 거는 처음에 봤던 사진과 매우 흡사하죠. 거기에, 동물이나 식물의, 동물상이 다양하지 않고 몇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나무를 키우고 수로를 내고 이러니까 동물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다양하게 작물을 가꾸고 했더니 동물상이나 식물상이 더 많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부 식량 생산에서 일부 지역을 농업을 하지 않고 저렇게 풀을 키운다든지 초화류를 키워서 식생을 좀 다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직불금,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직불금으로 먹고 산다. 스위스는 얼마의 직불금을 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 연방농업부 홈페이지에서 얼마 전에 다운받은 건데요. 직불금 규모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직불금의 총 액수는 각 농장의 지형과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스위스 농민들이 평균 소득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에서 7천만 원이 직불금입니다. 본인이 농업 생산을 통해서 얻은 소득, 농업 소득은
약 3천만 원,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고 7천만 원을 직불금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환경 생태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 아니면 자연경관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 유기농업을 하느냐, 아니면 가축과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경관이 있죠. 스위스는 산악지대니까 경사도가 높습니다. 경사도가 높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주고요. 고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동물을 방목할수록, 그리고 생태비옵톱을 만들수록, 생태비옵톱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나무를 쌓는다든지 풀을 키운다든지 숲을 가꾼다든지,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숲, 나무, 꽃, 그리고 오래된 농기구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잔디를 예쁘게 깔아놓고 그 위에 오래된 농기구를 기름 발라서 세워놓으면 그것도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농기구의 보관 상태, 그리고 자연적 울타리, 심지어 장화를 착용한 일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도 그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 1억에 7천만 원을 직불금으로 받고 있다. 위에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82%, 한국은 19.7%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전 세계의 유기농업 인증 마크입니다.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한국과 중국, 미국 이런 쪽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데요. 인증기관은 주로 다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업 협회, 토양협회, 뭐 포도면 포도협회, 밀이면 밀협회 이런 쪽에서 유기농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기농업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명분은 아직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그만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과정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식물재배의 기원입니다. 농업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라크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두 강이 모이는 삼각주, 이곳이 지구상에서 식물을 처음 재배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 강변의 검은 흙을 저 산간 지역에다 갖다 뿌려서 짓는 농사 방법을 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는데 그 안에 밀씨앗이 발견됐고요. 그 밀씨앗을 탄소연대기를 정해봤더니 10,000년 됐다더라. 그래서 인류는 10,000년 전부터 농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출토되는 구석기 시대 벽시입니다. 저 구석기 시대 벽시에 탄소연대기를 정해봤더니 13,000년 됐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3,000년 앞서서 우리는 농업을 하고 있던 나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는 농업의 자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유기농업인의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기농업의 기본 소양은요,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논이 제 논입니다. 제 논에는 저렇게 둔벙과 논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둔벙 안에는 저렇게 창포라고 하는데요. 꽃창포라고 하는데 꽃창포를 직제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쌀 소득보다 저 꽃창포 씨앗의 소득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네, 물론 판매를 안 해봐서 그런데 1g에 2,000원이면 쌀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가져오죠. 예,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이고요. 전체 체계를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고요.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을 촉진시키고 자연과의 공생, 보호적인 견지에서 실천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토양관리, 양분관리,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냐? 토양의 비옥도를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것. 방법은 유기물의 시용이죠. 그리고 동식물류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영양분을 토양에게 되돌려준다. 그리고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화시키자. 윤작 및 독과작물 재배를 도입한 작부 체계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예, 저희가 논재배하고 헤어리 배치나 자운형이나 아니면 크림슨 클로버나 이런 것들을 다 윤작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시지요. 작부 체계 및 유기물 적정 투입에 의한 토양 비옥도를 유지시킨다. 작부 체계 안에 유기물의 적정 투입을 의해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시킨다. 외부 투입의 비의존성,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져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나는 것들로 내부의 에너지를 순환시켜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현지 농업체계 안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존하고요. 지역 단위 농업 시스템 속에서 지역 내 자원에 의존한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농가가 가진 농지 면적이 상당히 작지요. 작다 보니까 내 농장 안에서 순환이 좀 어렵다면
그러면은 지역의 마을 단위나 리 단위 안에서 지역 내 자원에 의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환경 부하의 최소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제 딸이 저희 논에서 메기를 낳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상당히 이상적이죠. 예, 그리고 영농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와 건전한 사용을 촉진하자. 동물복지 및 지속가능성 담보.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인증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지요. 사실 유기농업 안에 다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뜯어서 그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유기농업 하나를 통해서 유기축산 그리고 동물복지, 탄소농법 다 실현이 가능한 거죠. 가축의 심리적, 윤리적 원칙에 적합한 사용 조건.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다 가둬 키우죠. 풀어 키우지 않습니다. 유기축산은 토양 비옥도, 생물 다양성 증가 등 유기 농장에 공헌한다. 예, 유기축분이 있어야 유기 경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퇴비 이런 것들에는 잔류량들이 화학성 잔류량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이 생산 능력, 무슨 얘기냐면 내 농장 안에서 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고려하고 가축의 건강 그리고 환경에 따라 가축 사육을 결정한다. 유기축산 관리 목적은 스트레스의 최소화, 동물의 스트레스입니다. 질병 방지, 가축의 복지를 유지시킨다. 예, 유기 경종의 원칙입니다. 작목과 품종의 선택은 저항성 품목을 선택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엽채소 종류의 간단한 작물들은 유기재배가 상당히 가능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과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기사과를 재배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 작목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뭐 부사라든지 홍옥이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원래 관행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연구돼서 나온 품목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윤작체계, 토양 비옥도 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2방법은 생물학적 활동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유기물의 토양을 환원하고 가축 분뇨 등 농장 내 전체적인 무기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 질소를 투여는 유기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체의 질속의 화학비료는 금지한다. 예, 기생충 대책, 천적을 보호하고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잡초 대책은 화학 제초제의 사용 금지, 물리적인 것, 뭐 화염 제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답니다. 생장 조절제는 사용할 수 없다. 8번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활동의 증진 유지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두가작물, 뭐죠? 두가작물, 헤어리 배치, 그리고 아니면 자운형, 아니면 클로바, 크림슨 클로바 이런 것들. 녹비작물, 예, 비슷한 말입니다. 신근성 작물, 예, 뿌리가 깊은 것들요. 화분류의 작물을 단연간 윤작한다. 모든 토양 투입 퇴비나 구비는 유기경종이나 유기축산의 부산물로 나온 것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한다? 차선의 것들을 이용한다. 병충해 및 잡초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맞은 작목과 품종,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여야 하고 적절히 윤작을 하며, 예, 기계적인 경우가 천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보금자리 등을 제공하고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 아까 맨 앞에 화면에서 밀밭에 꽃 보셨죠? 완충지대, 그리고 농경삼립, 아까 밤나무와 뭐 고사리 같이 키우는 이런 비슷한 유의 농업 방식이고요. 윤작작물 등을 사용하여 생태계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을 방사한다. 뭐 우리가 오리농법에서 보았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연 암석에서 유래한 재료를 사용하고 구비, 식물 성분으로 만든 생물활성제를 사용한다. 멀칭이나 예치, 동물의 방사, 덫, 울타리, 빛, 소리 등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기농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법,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토지의 식물군을 잘 관리하여야 하고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예,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퇴비의 문제, 토양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토양의 모재라고 하는, 우리 토양은 대부분 산성 토양이죠. 화강암을 모재로 하고 있어서 토양이 갖는 그 양분을 지니는 그 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더 많이 시용해야 되는 그런 땅이죠. 자,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이런 종류입니다. 자,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와 철학인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대체 유기농업이 뭐냐고 질문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이겁니다. 유기농업은요,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 안 하는 거, 그리고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이런 거 안 하는 게 유기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법에 써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가공식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사실 미국에서 베껴온 겁니다. 미국의 오가닉 NOP라고 하는 것들을 베껴와서 적당하지 않다고 농민단체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1년 전에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개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오가닉 NOP죠. 요거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과일이나 곡식이나 땅콩이나 채소는 어떻게 키워라? 예, 오른쪽으로 쭉 가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죠. 예, 농약하지 마 이런 겁니다. 예, 방사능하지 마. 세 번째는 트랙터에서 뭘 밑에 또 뿌리고 있죠. 저거는 화학비료 하지 마. 이중나선형 구조는 유전자 조작하지 마. 그리고 다섯 번째 공장용 축분에서 나온 축분 슬러지를 쓰지 마. 이런 겁니다. 다 하지 마죠. 우리나라 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베껴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밑에 축산을 보겠습니다. 소와 닭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나무가 그려져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을 가다 키우지 마. 이런 뜻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바깥에다가 내다 키워라. 이런 얘기죠. 예, 방사능 얘기가 또 나오네요. 미국의 유기농에선 방사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주사위가 보이죠? 항생제를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무항생제 인증이라고 하는 걸 친환경 축산이라고 만들었다가 17년도에 난리가 났죠. 계란에서 농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항생제 축산, 결과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으면 주는 인증인데 농약이 나왔다고 그 난리를 쳤죠. 우리나라 채소나 농산물에 관행 농산물에는 70% 정도가 다 농약이 나옵니다. 근데 농약이 나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항생제 인증에서 농약이 나왔다 이러면서 좀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반추동물에게는 식물성 사료를 급여해야 된다. 다섯 번째, 동물의 사체에서 가져온 걸로 동물의 사료를 만들 수 없다. 예, 양의 뼈를 갈아서 소한테 먹이니까 광우병이 났죠. 예, 뭐 그런 경과입니다. 밑에 계란이나 우유는 좀 비슷하고요. 그 밑에 정말 특이한 게 있죠. 물고기가 보입니다. 유기농 물고기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예, 저희 논에서 나오는 메기가 유기농 물고기일까요? 인증의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유기농 물고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노르웨이나 이탈리아에 가보면 유기농 물고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 어물전에 갔더니 도미가 누워있는데 도미의 아가미에 오가닉 아쿠아컬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기수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일단 가두리 양식에서는 그 사육두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들어가는 수조에 30마리만 키우는 거죠. 동물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물의 오염도를 낮춰서 유기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냐. 와일드캐치라고 하는 조업에서는 바다에서는 바다를 섹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환경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초를 키우는 거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초를 키우고 두 번째는 어린 치어를 키우고 세 번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그거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잡습니다. 거기서 잡아오면 유기수산이 가능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축산과 수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기경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 부산물을 활용해야만 유기경종이 가능하겠지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유기축산도 잘 안 돼 있고 유기수산도 잘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유기경종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년 만에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예.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오가닉 NOP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로 내용들을 발췌해 온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10년 앞서서 유기농법을 제정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지금 상당히 다른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실험실주의죠. 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이 나오지 않아야 인증을 줍니다. 엄청난 검사비와 장비비가 들어가겠지요. 얼마 전에는 311종에서 511종까지 농약 검사를 넓힌다. 이런 보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접근법이고요. 사후 징벌적 관리를 합니다. 걸리면 농약을 본인이 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3천만 원 벌금을 내고 자기가 깔아놓은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을 다 수거해와야 되고 그리고 청문회에 참가해야 되고 동네에서는 자기 신뢰를 잃게 되고 이런 아주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일례로 경기도 팔당에서 어떤 분이 본인의 농산물에 농약이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다면서 농약을 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친환경 농약을 드셔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적격 사항은 그냥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기농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요. 미국에서는 주로 과정 중심주의, 현장주의 이런 겁니다. 농민이 뿌리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영농일지의 기록이 없다면은 그것은 유기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접근법으로 활용을 하고요.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공중으로 농약이 비산되었는지, 항공기로 뿌릴 때 비산되었는지, 아니면 토양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서 왔는지, 옆집의 농부가 장화를 신고 왔는데 거기 묻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리스크 접근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를 이쪽으로 날아가지 않게 한다든지, 옆집 농부의 장화에 농약이 묻어왔다면 옆집 농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부적합 사항은 그냥 개선 사항일 뿐입니다. 부적합 사항은 부적격이 아니라 개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일례로 농약이 나왔더라도 우리 일반 농산물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이 나오면 그건 그냥 유기농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유럽이 생각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유기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되는 원리나 방법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시키고 증진시켜서 환경 파괴를 막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지마 해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소위 공업적 농업이 가져다준 폐해, 그게 뭐냐? 건강저해, 공해, 환경 파괴, 지력 감퇴, 외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 의욕 감퇴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농업 본래의 모습과 잃어버린 생명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적 농업의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시장, 경쟁, 상품화의 진행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1950년대, 60년대 많았던 병이죠. 이따이 병, 중금속에 의해서 주로 걸리는 병입니다. 미나마타병 이런 것들은 메칠순에 의해서 걸리죠. 병 이름이 얼마나 아프면 이따이 병 이런 게 됐겠습니까? 일본의 유기농업의 목적은 이런 중간에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저런 일본의 큰 사회적 파장 때문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폼이라고 하는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되었고요. 전 세계의 모든 유기농업 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단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50년이 되죠. 내년도 괴산에서 있는 유기농 엑스포에 와서 자기네들 50주년 기념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유기농업이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유기농업은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와 종다양성 및 생태순환에 기반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배제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지요. 한 가지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농업 방식을 보면요. 우리는 5월 20일 이후에 모내기를 하죠.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 장마가 오죠. 날은 후덥지근하고요. 습하고요. 덥고요. 비는 쏟아지고 토사는 밀려나가고 그런 환경에서
가능한 농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논농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농사 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되지 않는 농사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13,000년 동안 우리 지역에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시키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유기농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엔의 FAO라고 국제식량농업기구입니다. 그 국제식량농업기구, 뭐 전 세계의 식량을 전 세계의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이지요. 거기에 코덱스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거기서 유기농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디 그 산자부 뭐 블로그 기자가 유기농업은 국제적 기준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기식품의 생산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서문 4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기농법은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5조의 유기생산 체계는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농업 생태계를 이룬다는 목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된다. 흔히 요즘 말하는 시쳇말로 먹고 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농업을 통해서 식량과 영양을 섭취하도록 지속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6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유기농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잔류물이 완전히 제거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 상당히 특이한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전반적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200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왔기 때문에 토양은 이미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망가진 것들을 되돌리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유기농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래서 유기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진 토양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유기농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유기농산물이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다들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7조에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활성,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 정의 개정한 거에 주로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근데 친환경 농업의 정의, 그러니까 제일 위에 목적과 정의가 있습니다. 법에는 목적과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바꿨는데 사실은 그 밑에 하위법이라고 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먼저 상위법이 바뀌었으면요, 하위법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농약 검사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시행규칙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업은 건강한 농업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소비자들이 유기농업 먹으면 뭐 암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유기농업은 건강한 농업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을 유기농업을 왜 하게 됐는지 탄생 배경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기후변화, 물 부족, 먹거리 불평등, 먹거리 종속 심화, 그리고 대규모 단작으로 인한 환경 파괴, 비도덕적 과학과 거대 자본의 결합, 그리고 소농이나 가족농의 몰락,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먹거리 유기농업을 하게 된 배경들이죠. 근데 요즘의 농업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농업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전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일은 햇빛으로부터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뿌리로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빨아들여서 세 개가 만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게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마트하다는 것들을 햇빛을 가려놓고 저렇게 LED 등을 꼭 켜서 밖에 나가면 햇볕이 무한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저렇게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스마트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물이 가진 특성, 그것들이 가장 스마트하죠. 한번
어디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 서울시에 근무할 때 잠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농산물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왜 좋습니까? 했더니 벌레구멍도 없고, 벌레구멍이 있으면 학부모들한테 혼나고, 애들이 벌레 나왔다 그러면 기절초풍하고 학교에 민원 들어가고 너무 나빠서 이런 농산물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들한테는 어떤 농산물 먹이고 싶으세요? 이런 거요? 아니면은 이런 거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 먹이고 싶답니다. 자기는 이제 업무니까 나는 이런 거 먹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자식한테는 어떤 거 먹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식한테는 다 그냥 이런 거 건강한 거 먹이고 싶답니다. 부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학교 급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왜 했죠?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이들한테 평등이라고 하는 밥을 주기 위해서 학교 급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건강한 농산물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왜 그렇게 농약과 화학비료 없는 게 유기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을 조사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나는 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가 하는 메타 분석인데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95.5%가 유기농 산물은 안전성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얘기는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별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증하는 것이죠. 42.5%가 영양가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양가가 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행농산물과 결코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유기농 토양과 일반 토양을 조사했을 때 유기농 토양이 한 17배의 미네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에 미네랄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양분이 식물체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영양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35% 환경보호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럽 사람들한테 왜 유기농산물 사 드세요? 물어봤더니 83%가 당연히 그건 환경보호 때문이다. 그리고 81%는 GMO나 방사능을 기피할 수 있어서, 그리고 78%는 지역의 제철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서가 78%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있는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조금 근데 오래된 자료라 아마 요즘에는 더 국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졌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세계 유기농업의 목적과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다 하고 있죠.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유기는요? 유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가 하나 발달합니다. 20년 전에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 가공식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친환경 농업이 육성되고 있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늘고 있지 않고요. 엄청난 규제로 농민들은 계속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 안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유기농업을 어디선가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2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농학과라고 하는 학과는 다 없어졌고요. 농생명과학대라고 하는 대학이 생깁니다. 농생명과학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걸 공부할까요? 분자생물학을 공부합니다. 분자생물학은 뭡니까? 이 농산물에 뭐가 들었는지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생명과학대에 들어갈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농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어떤 작물을 분석해서 해체해놓고 이것들을 밝혀내겠다. 하얀 가운을 입고 GCMS, MCMS 이런 기계 앞에 앉아서 연구원 노릇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농업은 도대체 어디서 가르칩니까? 유기농업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기농업도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유기는 무슨 뜻일까요? 유기는 근본에 살아있는 유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로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독일권에서는, 유럽의 독일에서는 비오 이렇게 얘기하죠. 생체에 살아있는. 근데 이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의미로 들어오냐면 서로 관련되어져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기농업은 불교의 만다라의 문양의 예와 같다. 불교의 만다라의 문양의 예는 닫힌 순환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닫힌 순환계. 그래서 유기농업의 순환계를 보시면 경지와 가축과 농가,
그리고 인간, 저 인간은 소비자겠죠. 거기에 에너지가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저 주고받는 에너지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았다. 내부에서 생성돼서 내부에서 소멸되고 내부에서 순환된다. 이게 닫힌 순환계입니다. 유기농업의 순환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로 3포식 농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업을 공부하는 과정이 없지요. 자, 좀 편하게 설명한 게 이겁니다. 유럽에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그 드넓은 밀밭은 처음에는 숲이었죠. 숲을 농민들이 개간해서 그 드넓은 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고기와 빵이지요. 그래서 한쪽에는 축산, 한쪽에는 저렇게 밀을 키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럽에 계속 그 토양의 양분의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거기에다 두가작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두가작물을 집어넣고 저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3포식 농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가작물의 뿌리에는 뭐가 있죠? 두가작물의 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작물입니다. 엄청 스마트하죠. 어떻게 질소를 대기 중에 고정할까? 우리가 보통 화학비료, 염화암모늄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엄청난 화석 에너지로 공기를 응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이 화학비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식물 자체가 그 뿌리에 가진 뿌리옥 박테리아로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우리 논농업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논두럭에다가 콩을 쭈르륵 심어놨죠. 그냥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콩이라도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논에다가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해가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걸 한 번씩 돌립니다. 클로바는 밀밭으로 가고 밀은 소가 있는 곳으로 오고 저것들 뱅뱅 돌리면 저게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유럽에서는 계량 3포식 농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농업은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왔다고도 얘기합니다. 무의사상은 뭡니까? 인간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그러한 것. 이게 이제 노자의 무의사상입니다. 예, 우리나라 한살림을 처음 만들었던 장일순 선생님의 호가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죠. 같은 뜻입니다. 유기농업의 위인인데요. 프랭클린 하랑킹 박사라고 미국의 농무성의 토양국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퇴역하시기 전에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어떤 과제를 받는데요. 도대체 동양의 삼국, 한국, 중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은 특히 작은 땅덩어리에 그 높은 인구 밀도로 어떻게 농사져서 먹고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약 100년 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갑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가봤더니 어떤 농가에 가보니까 입구에 소가 3마리 묶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 황소, 어미소, 뭐 새끼소, 그리고 그 옆에는 돼지가 17마리 있었고요. 그 뒤에 가니까 닭이 70마리 정도 있었고,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개똥망태를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개가 싼 똥을, 분뇨를 주워 갖고 들어와서 그 똥을 다 모아서 풀을 베어서 그걸 덮어서 두엄이라고 하는 퇴비를 만들어 쓰더라 이러면서 이 양반의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유기농사의 원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보고서를 내지요. 미국의 농무성에서 그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하랑킹 박사가 죽고 부인이 그 보고서를 발견하고서 책으로 내지요. 그 책이 4,000년의 농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13,000년 얘기하고 있는데 하랑킹 박사가 봤을 때는 4,000년 동안 여기서 난 걸로 먹고 살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예. 바로 우리 선조들의 얘기를 쓴 책이고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00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100년 전에도 우리는 유기농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농약과 화학비료 쓴 지 얼마나 됐냐? 사실 7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7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토양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우리는 전체가 다 유기농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4,000년의 농부. 서점에는 지금 절판되어 있고요. 들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했었는데 얼마 전에 중고 책가게에서 살라고 했더니 책 한 권이 10만 원 정도씩 하더라고요. 예. 이런 책이 또 나오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업을 이해하는데 이제 알버트 하워드 경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버트 하워드 경은
식물병리학자인데 영국에서 유기농업에 관련된 농업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리비라고 하는, 혹시 리비를 아실 텐데 농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죠. 리비가 만든 게 있죠. 최소 양분율과 무기 영양설입니다. 최소 양분율 옆에 보이시죠? 저 바켓스 같이 생긴데 물을 따르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요,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동물한테도 적용되고 식물한테도 적용됩니다. 식물에서는 일단 저희가 어떤 작물에 병이 걸린다. 만약에 파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까만 점이 생겼다. 그러면 다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붕소결핍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많아서 걸리는 병보다 작은 데서 미량 요소의 문제로 걸리는 병이 더 많다. 이게 최소 양분율이고요. 무기 영양설은 뭐죠? 식물을 바짝 태워봤더니 그 안에는 질소, 인산, 칼리가 가장 많이 들었더라. 그럼 질소, 인산, 칼리를 많이 주면 농사가 잘 되겠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리비의 학설을 알버트 하우드 경이 얘기합니다. 리비의 화학농법은 식물 영양의 완전한 놀이에 근거한 기본적으로 천박하고 불건전한 농법이라고 역설하면서 인공의 퇴비는 인공의 영양, 인공의 사료, 인공의 동물, 인공의 사람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원합니다. 예, 이 농업성전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파스테르하고 또 누구죠? 예, 메치니코프입니다. 이 두 양반도 그 동시대에 저런 문제로 상당히 다퉜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유산균이 병균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고요. 메치니코프는 아니다. 어떤 나라에 가봤더니 핀란드라는 데 가봤더니 할머니들이 다 103세가 넘었더라. 그분들이 주로 먹는 게 뭐냐? 그게 요구르트다. 뭐 이런 겁니다. 동시대에 같은 걸 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죠. J.I. 로데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알버트 하우드 경의 농업성전에 감명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기농업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게 로데일 연구소고요. 그 로데일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주로 이 사람이 한 논리는 이런 겁니다. 토양은 죽어 있는 게 아니다. 토양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토양 안에는 곰팡이, 사상균, 효모, 원생동물, 조류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충만해져 있다. 그럴 때 유기농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주류 농학을 가리키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토양은 그냥 식물의 뿌리를 잡아주는 지지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양분과 농약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로데일의 연구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로데일 연구소 사진이 좀 있습니다. 저런 이제 한 발이 오면 옥수수를 심었는데 유기농으로 할 때와 일반 재배로 할 때 어떤 게 더 잘 자라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유기농이 악조건 안에서는 훨씬 더 생육이 좋다라는 것들을 사진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토양의 색깔도 유기농은 더 검게 되고 일반 관행농지는 더 하얗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로데일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미국의 로데일 연구소에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이메일을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다 이메일 하나를 넣으면요. 매주 자료가 옵니다. 연구 자료가 매주 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자료들은 인터넷 특강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요? 로데일의 딸의 지금 딸이죠. 손녀죠. 손녀가 아직도 그 로데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인 중에 하나가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다 아시겠지요. 도시에 요즘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루돌프 슈타이너를 엄청 많이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만든 교육학이 있죠. 그게 뭐죠?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을 만든 사람이 왜 유기농업이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지요. 이 양반이 철학자죠. 그리고 인지학자라고도 하고요.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은행가이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고 또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이 사람들이 추는 춤 이런 게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유기농업에 관련이 있을까? 약 100년 전에 유럽에 기근이 오고 농경지의 양분이 계속 지력이 떨어지니까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지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토양의 양분은 떨어질까?
그리고 식량 생산은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질까 물어보니까 슈타이너가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봐라. 내가 농업 강좌를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죽기 1년 전에 헝가리에 있는 어떤 대저택에서 농업 강좌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너의 농사를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너의 농사를 되돌아봐라. 그때의 농업 방식은 어땠을까요? 주로 대농장의 주인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소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노동을 통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작이나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 노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농업이 생산성이 좋아질 수 없다. 토양에 대한, 흙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농업이 진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빵, 그것을 만드는 밀, 그 밀이 자라는데 그 밀이 자라는 거는 토양의 양분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오는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농업은 그냥 화학비료 치고 농약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구 밖 우주에서 들려오는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없다면 농사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햇빛이 없으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으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달이 없다면요. 달은 지구상의 모든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높이, 산에 나무가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말라 죽지 않는 이유는 흙 속의 지하수의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닷가의 조수간만에 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해와 달도 필요하네요. 그럼 다른 작물들은요, 해, 달뿐만 아니라 어떤 행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크는 것이다. 슈타이너가 뭐라 그랬냐면, 완두콩에 보라색 꽃이 있는데 그것은 목성의 테두리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슈타이너가 알려준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9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주로 뭐라 그러냐면 생명 역동 농업을 하는 농민들, 영어로는 바이오 다이나믹 어그리컬처라고, 아마 이 강좌 마지막에 이걸 강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증폭제라고 하는 9가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요. 솥불에다가 소똥을 담아서 겨울철에 땅에다가 묻습니다. 봄에 캐내서 그것들을 물에다가 헹구어내고 물이 중심까지 보이도록 젓습니다. 그것을 빗자루로 뿌려주는 농법입니다. 어디다 뿌려줄까요? 이건 달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뿌려주는 데는 물기가 없는 건조한 농장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달의 기운이 그 농장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약간 미신 같은 얘기죠. 다들 미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기 한자 농자가 보이시죠? 우리가 농업, 농민, 농촌 할 때 쓰는 농자입니다. 저 농자를 풀어보면요. 위에가 노래곡자고 밑에가 별진자입니다. 노래곡의 별진. 별의 노래. 슈타이너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구 밖 우주에서 들려오는 별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식물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농을 인증하지요. 여기는 이 생명 역동농업을 하시는 단체가 인증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주고서도 사 먹는 그런 인증이 바로 이 데메터라고 하는 바이오 다이나믹 어그리컬처를 하는 인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는 농민들은 별자리를 보고 어떤 철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증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실천하시는 분은 계시지요. 포천의 평화나무 농장의 김준건 선생님 내외가 생명역동 농업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로, 유럽에서 유기농업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우선이라고 하는 후배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생명역동농업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학교에서 이걸 배운답니다. 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배우는데 학생들에게 포도나무를 12그루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4그루는 관행농으로, 4그루는 일반 축분을 쓰는 유기농업으로, 또 4그루는
생명역동농업으로 키우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교수님이 하신답니다. 이게 한 학기 과제라는데요. 근데 다 학생들이 그 방법들을 따라서 해서 키워보면 생명역동농업으로 한 포도나무가 잎면적, 포도의 굵기, 포도의 당도, 잎의 무게 아니면 포도의 무게 이런 게 상당히 높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연구 결과 보고서는 결과가 있어야 되죠. 결과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우주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죠. 예, 후쿠오카 마사노부 자연농법을 창제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자연농법이 들어와 있죠. 이번 강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항규 박사님이 일본에서 배워오셔서 지금 그 아들이신 조영상 선배님께서 자연농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도 슈타이너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삼나무 도시락에다 밥을 해서 산에 갔다가 묻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묻었다가 캐옵니다. 그 안에는 산에 있는 모든 곰팡이, 조류, 뭐 근균류 이런 것들이 잔뜩 묻어 있죠. 그것들을 설탕에 재웠다가 다시 밭에다 뿌리고 밭을 갈면 그 산의 영향이 자기 농장으로 온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한 오락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유기농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원월드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동양에서 최초로 수상하셨습니다. 농업은 그냥 경제적인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영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유기농업을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1970년대 정농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 비료를 쓴 지 70년밖에 안 됐다. 농약 쓴 지 80년밖에 안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엔 다 유기농업이죠. 근데 7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식량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빵에 계신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이 농경 철학이 증산이었죠. 오로지 증산. 보통 그 통일벼라고 하는 것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더 많이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줘야만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 농사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하던 시절에 유기농업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일본에서 오신 고다니 주니치라고 하는 애농학교 교장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는데요. 70년대에 그 강연에서 농약이 묻은 농산물을 네 형제자매한테 주는 건 간접살인 행위다. 그러니 유기농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원경선 선생님, 국회의원 원혜영 씨 아버지죠. 옛날에 그 풀무원을 원혜영 씨하고 친구가 하다가 국회의원 돼서 가고 그 풀무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올가라고 하는 유기농 매장을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 밑에가 이제 오재길 고모님, 약종상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그 당근 농사를 지시다가 4년 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백수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농회라고 하는 단체를 76년도에 만들어서 전국의 농민들을 모아서 정농회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시초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관행농업 하기 전에는 다 뭐였다? 우리나라도 유기농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의 자각에 이어서 소비자들의 자각도 있는데요. 이걸 소비자들의 자각으로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들의 자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주에서 생명농업을 하던 저 한살림의 박재일 회장님이나 장일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다가 우리 생명의 쌀을 좀 소비자들하고 나눠 먹자 이러면서 답심리에 한살림 쌀상회를 만들죠. 그 쌀상회를 만들고 거기에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을 들으셔야 우리 쌀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살림을 만들게 되죠. 그 한살림이 지금 60만, 70만 가족 회원이니까 뭐 곱하기 4 이 정도 하면은 한살림 조합원 수가 나오겠네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정치권이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떤 PCB 중독, 중금속 오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농약 중독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농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먹을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을 사기도 하고 농장에 와서 일도 하고 도심에다가 파머스 마켓도 만들고 하겠다. 이게 이제 CSA 아닙니까? 지역의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 그래서 미국은 CSA 운동으로 유기농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오로지 농민들의 자각, 또 농민들의 자각,
농민들의 자각으로만 유기농업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 얘기는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아까 보여줬듯이 닫힌 순환계 안에서 농민과 소비자라고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관계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지금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처럼 소비자들의 선택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가능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게 맞습니다.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 우리가 먹는 식물은 다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칼로리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나는 식물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 가축들도 다 식물을 먹고 크는 겁니다. 물고기만 먹는데 물고기, 땅의 영양이 비를 통해서 다 바다로 간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 토양의 양분,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다. 그 태양에 우리는 어떤 가시광선만 그 식물이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광합성을 하고 또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진정 먹는 것은 뭐다?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사실 석유를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에서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죠. 씨앗을 사도 농약으로 코팅돼 있죠. 농약은 뭐죠? 농약은 대부분 석유 산업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농약입니다. 화학 비료도 석유로 만들죠. 열응축으로 만들죠. 모든 석유 산업. 씨앗도 농약으로 코팅돼 있죠. 경운기 트랙터 굴려야지요. 수확해서 예쁜 포장지 비닐에다가 싸야죠. 비닐도 석유에서 오지요. 그거를 기름 떼서 서울로 올려야죠. 가락시장에 오지요. 가락시장에서 여기저기 팔리지요. 다시 차를 타고 가지요. 소비자들은 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그걸 갖다가 다시 집에 가서 열 에너지에다가 올려서 끓여 먹지요. 우리는 계속 석유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듭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 왼쪽 맨 위에 사진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월맹군들의 자식의 자식.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요즘 사진입니다. 사진작가가 흑백으로 찍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저렇죠? 근데 우리는 저런 애들을 보나요? 못 보나요?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앞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고육제 전후에 와서 막 집회하고 계시지요. 분명히 저것들은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고엽제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초제의 원조격입니다. 저걸 미국의, M사라고 하는 데서 월남전의 60%를 팝니다. 본인들이 생산해서.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 그러니까 유기농업에서 왜 제초제 못 쓰게 하냐? 전쟁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그 밑에 한국전 때 사진이 보이는데요. 트럭에 뭐라고 써 있죠? DDT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사건에 나왔던 DDT. 그 DDT는요, 79년도에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현재에 막 땅에서, 토양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닭이 먹고 알에서도 나오고 이러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반감기를 갖지 않는다. 땅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뿌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유기농업이다. 자, DDT, 군인들이 왜 DDT를 쓰고 있을까요? DDT는 원래 살충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농업에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공동체만 깨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깨집니다. 생태계가. 그럼 파리 모기가 더 극성이죠. 그럼 군인들의 보급품으로 나온 게 최초의 DDT다. 그건 살충제였다.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농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저 위에 보시는 폭탄이 보이시죠? 저 폭탄 뭘로 만듭니까? 올해 3월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있었죠. 창고가 그냥 날아가는 게 유튜브에 막 보여졌는데, 거기서 터진 게 뭐죠? 염화 암모늄입니다. 농업에 쓰는 비료의 원료를 거기에 뒀다가 거기에서 불이 나니까 그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질소 비료 자체도 처음부터 농업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에서 전쟁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 농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 회사가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한 회사가, M사라고 하는 한 회사가 저 폭탄 만들던 회사, 제초제, 그리고 고엽제 만들던 회사, 살충제 만들던 회사가 지금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보면 좋을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롯데마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샘표 간장인데 논지해모 간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논지해모 어떻게 되죠? 표시하면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이 5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서울시에 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논지에 뭐 매장 표시했다가 벌금 받을 뻔한 적이 있었죠. 좀 이상한 나라죠. 논지에 뭐 청원도에서 우리가 20만 넘었는데 국가가 뭐라고 발표하죠?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를 저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가게 살림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표시되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근데 왜 베트남에 수출되는 샘표 간장은 논지에모 간장일까요? 이게 알고 봤더니 옆에는 미국에 수출되는 간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만 GMO 간장. 물론 표시는 안 돼 있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까지도 우리나라 간장 회사에서 다 논지에모 간장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지에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GMO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사료 정도로 외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국민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롯데마트 말고 농협 하나로마트 뛰어가서 똑같은 간장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금태 마크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버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뭐죠? 예. 대두박 찌꺼기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넘버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전쟁을 통해서 왔다. 사실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전쟁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거의 군인같이 생활을 하죠. 방독면 쓰듯이 마스크 쓰고 수통 갖고 다니듯이 텀블러 갖고 다니고 그리고 군인들이 GPS 갖고 다니듯이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다니죠.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그냥 총칼과 폭탄 터뜨리고 총 쏘던 그런 전쟁에서 먹거리 전쟁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먹거리 전쟁을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의 상대가 똑같습니다. 왜요? 이 폭탄을 만들던 총칼을 만들던 이 회사와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저는 그게 유기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